조건하고 관계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건데요. 미리 스포해드리면요. 독서 지문 3개가 있잖아요. 첫 번째 지문은 관계를 추론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 지문은 조건을 나열해 놓은 거. 세 번째 지문은 이 두 개를 합쳐 놓은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계와 조건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 보고요. 문학은 우리가 이제 소설도 보고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고전시 탐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전 문학을 접근하는 방법을 좀 공부해 볼까 해요. 조금 언론적인 수업이 될 겁니다. 저기 아침에 해보니까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자, 오늘은 좀 서둘러야겠습니다. 제 시간에 가는 건 제 시간에 가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자고. 4쪽 보겠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관계를 추론하는 겁니다. 자, 관계는 비례와 반비례예요. 우리가 문제 풀 때 맨날 봤지만 뭐가 비례인지 반비례인지 알려줍니다. 뭐 그 비례 반비례한 용어 자체를 안 쓰더라도 하나가 올라가면 나머지는 같이 올라갑니다. 혹은 반대로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관계 자체를 설명해 주는데 이 지문은요. 관계 설명을 처음에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한테 추론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말을 숨기려고 노력을 해요. 여기까지만 힌트 드릴게요. 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제짜리입니다. 두 문제인데 6분 30초면 차고 넘치죠. 자, 6분 30초 재드릴게요. 출발. 보고 있었네. 첫 문장 볼까요? 첫 문장 첫 줄에 외부로부터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이게 조건이에요. 자, 외부 돌림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회전운동을 유지한대요. 그리고 이걸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라 하겠답니다. 여기까지고요. 같은 얘기 한 번 더 한 거 눈치채셨어요? 여러분들 1문단 그냥 그 다다음 줄 넘어가면요. 네 번째 줄이죠. 1문단 네 번째 줄. 된다. 그런데 회전하는 물체의 회전 방향으로 여기부터요. 힘이 가해지거나 마찰 또는 공기 저항이 작용하게 되면 계속 읽어볼게요. 회전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이 변하여 회전 속도는 빨라지거나 느려지게 된다. 이렇게 회전하는 물체의 각운동을 변화시키는 힘을 돌림힘이라 한다. 뭐야 이거 방금 했던 말이잖아요. 돌림힘이 없으면 계속 돌아요. 근데 각운동량을 변화시켜서 느리거나 빠르게 하는 게 돌림힘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예시가 나와 있었죠. 뭐였죠? 마찰 공기저항 같은 거요. 문제 뒤에 있었습니다. 자, 요거 많이 골랐을 거야. 1번 문제 때문에 그래요, 지금. 1번에 선지 3번, 2번 이런 거 고르신 분들은 아마 요거를 눈치 못 채신 겁니다. 자, 외부 돌림이 뭔지 알려줬고요. 각운동량 변화시키는 거 맞습니다. 자, 다만, 좀만 더 읽어볼게요. 다음 문단 가니까 각운동량이 먼저 설명해 줍니다. 써놨어요. 좀 티나게 써있지. 괄호로 묶어놨어요. 각속도 곱하기 회전관성으로 이 각운동량을 드러내겠대요. 자, 그러면 각운동량은 이렇게 구한대요. 각운동량 보존은 이 조건을 가져요. 나왔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관계가 바로 이 둘의 관계입니다. 님들아, 각속도와 그럼 회전관성은 무슨 관계일까요? 저 조건이 충족한다면, 즉 외부 돌림힘이 없다면 둘은 반비례 관계인 거 괜찮아요? 이거 읽으면 성공입니다. 왜요? 잠깐만, 왜요가 아니지. 다들 오케이 나와야지. 각운동량은 계속 유지됩니다. 저 조건이 맞으면. 그러면 각운동량은 일정한 값을 가질 거예요. 아무거나 쓸게요. 이거는 x 곱하기 y다. 둘이 무슨 관계겠어. x가 올라가면 y가 내려가고 y가 올라가면 x가 내려가겠죠. 명백한 둘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조건이 성립한다면 말이지요. 각속도 설명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문단 5번째 줄입니다. 따라와 보실래요? 이 문단 5번째 줄 통해서 여기서부터요. 물체가 단위 시간단 회전하는 각이다. 각속도 설명 심플합니다. 회전하는 각. 이렇게 설명하고 마무리하네요. 이게 다예요? 응, 이게 다야. 더 설명해야 되지 않나요? 좋지 우리야. 설명 길어봤자 우리가 머리가 아프지. 각속도는 그냥 회전하는 각입니다잉 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땡큐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근데 방금 이 둘의 관계, 각속도와 회전관성의 관계가 반비례임을 인지해야 그 다음 회전관성 설명이 잘 들어와요. 회전관성 뭐라고 설명해놨는 줄 알아요? 지금 이 문단에서? 이 문단 계속 보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이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듯이 여기서부터요. 회전관성은 회전운동에서 각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게 환정관성 설명이에요.
각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이게 회전관성 설명이라고? 왜 그럴까요? 둘이 반비례니까. 회전관성이 크다면 각속도는 어때요? 작겠죠? 각속도가 작다는 거는 회전각이 작다는 얘기겠지. 각속도가 회전각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회전관성이란 놈은 이 회전을 많이 못하게 하게 하는 얘구나 라는 뜻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됩니다. 둘의 반비례임을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표현해 준 거예요. 따라올 수 있을까요 이게? 자, 계속 가볼게요. 다음 문단 가니까 회전관성 구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제가 그냥 써놨어요. 이겁니다. 회전하고 있는 물체의 무게를 차지하는 질량 요소, 질량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와 회전하는 축 두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이렇게 써있네요. 다시 회전관성은 질량 요소와 회전축의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즉 둘의 관계는 거리값이 커질수록 회전관성도 커지는 거니까 이 둘은 비례관계고요. 여기는 반비례 관계고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관계가 중첩해 놓은 겁니다. 다만 이 앞에 있는 관계는 끝까지 숨겨줘요. 끝까지 오픈은 하진 않아요. 여기는 이 정도만 알려준 거죠. 끝이에요. 뒤에 피겨스틱 얘기는요. 했던 얘기 또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실패했을 확률이 높으니 어려운 지문이니 한 번 더 친절하게 피겨스틱 얘기하는 건 야 이거 다 알지 않냐? 이거 엄청 유명한데. 야 아침에 보여주니까 다 알더만. 야 이거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치잖아요. 그럼 첫 번째 쇼츠가 이거야. 이거 다 알지 않냐? 이거 조회수 몇이냐? 3,900만이에요, 님들아. 이거 알지 않아? 다들 어디서 봤네. 그래. 영상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네요. 자, 봅시다. 방금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는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서 먼 거죠. 그럼 멀수록 그럼 회전관성은 컸던 거지. 회전관성이 컸으니 각속도는 작았겠지. 회전하는 그래서 각이 좀 작았던 거야. 일정한 시간 기준했을 때. 근데 이걸 방금 남학생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붙였거든요. 몸에다가 질량 요소, 질량 무게 덩어리가 회전축에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니 회전관성은 작아져요. 그러면 각속도는 커져요. 많이 돌아요. 일정한 시간 동안. 그래서 아까 그런 모습이 보는 거죠. 마지막 문단에 있었던 피겨스틱 얘기도 그 얘기의 반복입니다. 더 얘기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자,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이요. 자, 일단 여러분들의 화려한 오답의 향연은 잘 봤고요. 어우, 좋은데? 잘 봤고요. 야, 3이야, 5야. 어차피 둘 중에 하나야.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정답이 4번이잖아요. 해설하셨나? 4번 정답 고른 비율이 34%고요. 선지 5번 고른 비율이 36%, 그리고 선지 3번 고른 비율이 28%. 그래서 3, 4, 5로 다 몰빵됐는데 골고루 골랐어요. 봅시다. 선지 3, 4, 5번을 좀 봐드릴게요. 일단 선지 3번부터요. 그럴싸해요. 아니 맞아. 이 얘기가 틀리진 않아. 틀렸지. 왜? 일단 마찰은 각운동량을 줄어들게 한다. 오케이. 이유가 틀렸어요. 회전관성을 작게 만들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회전관성은 질량요소 회전축 거리로 결정됩니다. 외부 돌림이면 이거랑 관련이 있음을 이 지문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는 또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그럼 외부 돌림이면 각운동량을 뭘 건져서 바꾸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구나. 훌륭한 과학자가 될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 바 아니에요. 뭐 어쩌라고. 상관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3번은 답이 안 되는 이유가 중간에 회전관성을 작게 만들어. 요거 빼면 괜찮은 말인데 이게 갑자기 들어가 있어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였습니다. 자, 선지 4번 답이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해했으면 그냥 바로 보입니다. 쇠, 플라스틱 이건 페이크인 거 아시죠? 질량이 똑같습니다. 자, 이거는 속이 꽉 차 있어요. 플라스틱 꽝. 뭐 말하고 싶은 거야? 질량은 똑같은데 얘는 속이 비어 있어서 바깥에 질량이 몰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량 요소가 돌고 있는 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네요. 상대적으로. 얘는 반대로 상대적으로 많이 몰려 있습니다. 회전축에 질량 덩어리가 몰려 있어요. 그러면 됐지.
얘가 더 머네요. 그러면 쇠공이 회전관성이 더 멀수록 커지니까 크겠네요. 답이 그냥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오답률 1위. 정답보다 더 많이 고른 이 5번. 자, 4번 고르신 분들도 5번이 왜 틀렸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5번을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 각속도의 개념. 두 번째, 초등 수학. 진짜야. 초등 저학년 수학. 아닌가? 초등 고학년인가? 선지 5번은 시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팽이가 아니네. 자, 시계의 회전축은 누가 봐도 중심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회전축에서 가까운 점, 회전축에서 먼 점 이렇게 설정했어요. 시계가 째깍 갔나 봅니다. 시계가 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가까운 거와 먼 곳 중 어디가 더 각속도가 작냐고 물어보네요. 어디가 더 작아요? 회전축에서 가까운데 회전축에서 먼데. 헤이, 늦었으니까 그냥 늦던 말도 어차피 시키지만. 헤이, 가까운 데와 먼 데야. 각속도가 더 작은 곳이. 그렇지. 똑같아요. 왜요? 여러분들이 지금 혼자 또 과학적 개념 갖고 만약에 틀렸다면 과학적 개념 가지고 혼자 또 스피드 레이스 하고 계신 거예요. 속도 똑같은 시간이라면 혼자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지점에서 각속도에 제시된 정보는 딱 하나, 회전각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까지 돌파했어도 초등 수학이 안 되면 막혀요. 그래도 여긴 좀 난 것 같은데 아침에는 막 그 얼굴들에서 그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무언가 이제 깨달았을 때 그 표정이 너무 많이 보여서 어린이 여러분, 노란색, 빨간색 중에 어떤 게 각이 더 클까요? 하니까 아침에 바로 빨간색 나오더라고. 같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둘 다 90도. 네, 각은 동일해요. 즉, 각이 똑같습니다. 회전각이 똑같습니다. 각속도가 똑같습니다. 네, 5번이 답이 아닌 이유입니다. 아니, 이게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고르는 답이라서 어디가 막혔을까? 각속도 개념을 놓쳤을까? 일단 이럴 확률이 높아요. 각속도의 속도란 말에 혼자 또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고. 어우, 달려라. 얘가 더 빠르겠구만. 도는 각이에요. 자, 2번 문제 갑시다. A, B, C, D 돌고 있고요. 1.5바퀴. 이렇게 도니까 1.5바퀴 돌았대요. 그리고 사람 몸에 찍혀있는 점, 저게 회전축이래요. 자,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이 덩어리, 질량요소 회전축의 거리가 달라지고 있네요. 여러분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목표는 이겁니다. 보기의 마지막 줄이요. 보기 텍스트의 마지막 줄 여기 체크해 보세요. 외부에서, 이거 체크하세요. 외부에서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간주. 돌고 돌아 결국에는 맨 첫 번째 조건이 성립한다. 각운동량은 보존된다. 둘의 관계는 반비례다. 요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따 이거랑 똑같은 문제 풀 거예요. 범위는 이제 경제법으로 다르지만 출제 원리는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 1번 볼게요. A보다 B에서 다이빙 선수의 각운동량이 더 크겠군. A와 B의 차이가 뭔지 볼까요? 그림을 보니까 A는 질량 요소가 B에 비해 무게 차지하는 부분이 더 멀죠. 그러니까 회전관성이 더 크겠네요. A와 B의 차이는 그랬습니다. B는 상대적으로 질량 요소 회전축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회전관성이 작고 각속도가 클 거예요. 자, 그러면 선지 1번 맞는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A와 B 중에 누가 더 각운동량이 큽니까? A, B. 똑같다죠. 이 그림 뭐죠? 각운동량 보존입니다. 각운동량 보존이에요. A든 B든 각운동량은 외부 돌림힘이 없다고 했으니 무조건 같습니다. A든 B든 C든 E든 이 그림은 모두 다 동일한 각운동량 갖고 있어요. 아니 근데 방금 회전관성 작아진다면서요. B에 가면 그만큼 각속도가 커지니까 보존되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선지 2번. B보다 D에서 다이빙 선수의 질량 요소들의 합은 더 작겠군. 자, 오늘 아침은 아니고요. 작년에 여러분들 선배 중에 어떤 빠가 새끼가 선생님
찰나이긴 하지만 B에서 D로 가는 순간 살짝 시간이 지났으니 살짝 살이 빠지시지 않았을까? 개소리 하고 있는 놈들이 있는데 자 B보다 질량 요소 이 사람 무게가 뭐 바뀌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2번 질량 요소 똑같습니다. 선지 3번 A 5단계 중 B단계에서 가장 작은 각속도다. B는 거리가 가장 가깝습니다. 회전관성이 가장 작습니다. 각속도가 가장 큽니다. 가장 많이 돕니다. 3번 반대로 써져 있죠. 각속도가 가장 큽니다. B에서. 선지 4번 C에서 E로 진행함에 따라 C, D, E를 볼까요?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질량 요소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회전관성은 커져야 됩니다. 비례관계였거든요. 답 5번인 거 너무 쉽죠. 이제 B로 돌면 제일 많이 돌겠군. 지금 1.5보다 더 많이 돌겠군. 네, 이게 답이 됩니다. 자, 됐죠? 자, 두 번째 질문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아까랑 성질이 다릅니다. 방금 여러분들은 관계 추로를 봤는데요. 이번에는 조건 나열입니다. 조건 나열이기 때문에 이거는 방금처럼 막 추리력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리, 깔끔함 이렇게 말해도 될까? 평소에 본인이 꼼꼼하고 성실한 거에 자부심이 있다면 오히려 이런 지문에 유리합니다. 자, 문제는 시간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맞췄으면 하는 바람에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8분 30초 드릴 테니까 나 이렇게 많이 준 적 없어. 8분 30초 줄 테니까 풀고 얘기합시다. 다 맞추란 얘기야 이거는. 예. 같이 봐도 될까요? 이것도 수능이거든요. 2016 수능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만날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좀 상대적으로 좀 편하게 푸는 것 같아서. 물론 이것도 정답률 64%입니다.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정도만 풀어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능을 문제를 풀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다. 저랑 같이 워낙 흉악한 것들을 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쫄고 있는데, 자, 모의고사 보고 계시죠? 주간 모의고사 따로 챙겨서라도 가져가지. 오늘도 가져가세요. 밖에 있으니까. 그리고 주간까지 하고 계시죠? 다 3학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날 문제는 사실 그런 것들이고요. 저랑 같이는 좀 어려운 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출제 원리가 잘 담겨 있는 거, 그거 위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틀렸다고 의기소침해하지 말라고. 자, 그냥 바로 이거는 그럼 구조 안 보고요. 뭐 주제 찾기 이제 이런 건 식상하잖아. 바로 그냥 내용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이 문단 보니까 암묵지하고 명시 나눠 있는데 3문단부터 볼게요. 그냥 개념 자체가 구체적 사례 위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국어 독서 지문에서 사실 우리가 좀 짜증나하는 것들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개념을 설명하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납득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너무 대놓고 그것도 나열을 해요. 구체적 사례들을. 자, 암묵지 설명 한번 와볼까요? 3문단 두 번째 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론을 펼쳤다. 3문단 두 번째 줄이야. 그는 폴라니의 암묵지를 신체 감각, 상상 속 이미지, 그리고 지적 관심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굳이 이런 말을 하시네요. 주관적 지식으로 파악.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암묵지 오픈된 정보예요. 우리 서술 기준 드립도 이제 안 쳐도 되겠지 많이 했으니까 이 서술 기준에 맞춰서 무언가 정보가 나올 텐데 한번 받아먹으러 가자고요. 명시지 설명 한번 볼게요. 명시지를 문서나 데이터베이스 등에 담긴, 자, 문서, 데이터베이스 등에 담긴 객관적이고 논리적,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형상화된 지식이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왜 여기서 끊었냐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서술 기준에 맞춰서 나열됐기 때문에 그래요. 나름 괜찮아요. 큰 틀에서 지금 객관 주관으로 보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네, 이게 결국에 뭡니까? 어휘를 알고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암묵, 어두워서 까맣다라는 뜻입니다. 어두워서 까만 지식. 명시, 밝아서 분명히 보이는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즉 시각적 감각을 기준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괜찮을까요? 시각 감각으로 나눠진 게 인지가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왜 끊었냐면요, 그래, 이게 딱 봐도 상대되는 말인 거 알겠어. 근데 혼자 서술 기준에서 벗어난 게 있습니다. 바로 제가 일단 끊었는데 그 다음 문장이요. 제가 볼까요? 이것이 암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 공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지식 공유
가능성 높다라고 명시지에다가 설명을 하나 더 넣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많이 보게 될 건데 A 설명, B 설명합니다. 황수진, 김봉수 설명할 건데 자, 뭐 선호하는 음식, 선호하는 브랜드 아니 이런 걸 숨겨놓지. 자, 짜장면 근데 봉수는 짬뽕 그리고 옷은 의류는 탑10 사실 요즘에 다이소 거 많이 입고 다니는데 다이소 좋아. 이거 다이소 거야 이거. 진짜임. 어때? 얘는 짜장면, 근데 짬뽕 좋아하고요. 옷은 탑10을 입어요. 하나 비어있죠. 아, 글이 잘못됐나요? 아니요. 이렇게, 수능까지 나온 지문인데 잘못된 글일 리가 없죠. 이거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따가 A라는 사람은 이 기준에 맞는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근데 이건 너무 노골적이었어요. 지식 공유 가능성이 커요, 명시지는. 그러니까 안목지는 그러면 가능성이 낮겠군. 이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어쨌든 혼자 삐져나간 얘기가 있다. 한 곳에서 설명했다. 낼 확률이 너무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잘 맞추셨어요. 다 맞췄겠지 뭐 이거. 4번에 3번 때문에 그래. 아무도 안 틀렸잖아. 됐지?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아니 이런 문제는 왜 내요? 너무 쉬운. 자, 틀렸다고 해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근데 맞췄어야 됐어. 솔직히 이거는 만약 틀렸다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였을 거야. 어찌됐든 아니 이렇게 너무 쉬운 건 왜 줘요? 그럼 또 누가 이건 서비스 문제라고. 그런 게 어딨어. 서비스 문제는 없어. 출제 원리가 있기 때문에 낼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지문 구성이 이렇게 됐잖아요. 혼자 벗어난 기준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준에서 빈칸은 무조건 추론해서 물어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문제예요. 저 4번 문제가. 됐을까요? 서비스 아닙니다. 다 됐고요. 이제 저 두 가지 지식을 이용해서 변환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거 말 안 할게요. 눈치챘죠? 이렇게 된 거. 네 가지 있고요. 이렇게 바뀌는 거다. 호호호. 넘어갑시다. 3번. 3번 문제는 봐야지. 참. 팁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 이 3번 문제, 첫 번째 문제죠. 이 3번 문제는 내용 전개 방식 문제잖아요. 근데 가끔 우리가 내용 전개 방식이 답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 몰라,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가끔 이 첫 번째 문제 자주 틀리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전개 방식 문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원래 정석대로도 알려줘야지. 여기 나온 전개 방식에 쓰는 용어들을 정리해 두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선지사보에 나오는 순차적 변화 과정, 선지 5번의 장단점 비교, 새로운 시각 조명 이런 말들이 언제 성립하는지 자꾸 기출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쌓아놔야 돼. 경험적으로 쌓아놓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막상 시험에서 안 보이면 경험이고 나발이고 이제 뭐 머리가 하얘지잖아. 그러면 팁을 하나 드리면요. 전개 방식 문제는 말 그대로 글이 펼쳐진 것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자, 안 펼쳐져 있지? 펼쳐져 있다고 느껴지세요 혹시? 자, 호잇! 펼쳐져 있다고 느껴져? 이걸 펼쳐져 있다고 느끼기 힘들 거야. 이쯤은 돼야 이제 펼쳐졌다고 보죠. 왜?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서. 즉 전개 방식의 팁이 뭐냐면요. 그 글의 마지막 문단을 봐요. 그 마지막 문단에도 문단별로 주제가 있잖아. 마지막 문단에서 했던 얘기를 하는 걸 고르면 전개 방식은 정답률이 좀 높아져요. 왜? 다 펼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문단 내용을 꼭 넣어야 돼요. 그게 전개 방식 내용에. 우리 저번 주에도 비슷한 거 이거 전개 방식 풀어봤었는데 카르노, 칼로릭 뭐 이거 하지 않았나요? 저번 주에 연력학. 자, 그거 막 클라우디스부터 해서 막 대생쇼 하잖아. 근데 우리가 결국에 첫 번째 문제 전개 방식 문제에서 답이 뭐였어요? 뭐 카르노 이론, 오류 발견, 하지만 클라우스 증명으로 유지. 그걸 꾸역꾸역 다 넣잖아요. 거기 선지에다가. 그래서 그렇게 티가 납니다. 전개 방식 묻는 문제는. 마지막 문단에 내용이 담겨 있으면 답으로 고를 만해요. 안 보이면 답이 찍으라는 거야. 만약 찍을 거면 그걸로. 자, 3번의 답은 3번입니다. 왜냐면 마지막 문단 보니까 지식 경영의 성패는 지식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어쩌고 저쩌고. 자, 그러면 지식 경영 성패 선지 3번 땡큐하고 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5번. 자, 5번 답 한번 봅시다. 이거 5번 답 볼게요. C사의 직원이 경쟁 기업의 터치 스크린 매뉴얼을 보고 터치 스크린 매뉴얼
이 정도면 우리가 이쪽 명시지로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속 보니까 이걸 반복 사용해서 감각적 지식을 획득했다. 아, 감각. 이 감각은요, 저번에 봤던 두부 사세요 그게 아니라,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아, 내가 자전거 타는 감각을 알겠어. 그때 감각을 말하는 겁니다. 몸에 새겨진, 체화된이라는 뜻이었어요. 자, 이 감각 암묵지였으니까 명예사함으로 넘어갔네요. 그럼 명예사함으로 넘어갔으니까 내면화 괜찮죠? 답 3번 고를만 합니다. 나머지는 뭔가요? 하면 여러분들이 해설 보세요. 거기 다 써 있어요. 근데 님들아 이거 둘의 차이 알겠지? 나 그 문장 독해 하나만 보고가 될까요? 딱 하나. 문장 하나, 단어 하나만 볼게.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이것도 못 읽었을까봐. 저기 이 글의 이 문단 두 번째 줄 와보세요. 이 문단 두 번째 줄. 폴라니는, 라니는 찾으셨죠? 자, 괄호로 묶어볼래요? 명확하게, 여기서부터 괄호로 그냥 시작하세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주체에게 체화된 괄호 닫고요. 암묵지 개념을 통해. 원래는 뭘 물어보려고 했냐면요. 암묵지 개념을 소개했는가? 암묵지에 대한 개념을 제시했는가? 전개 방식에는 그 말이 없어서 내가 묻지는 못했는데, 확인은 못했는데, 만약에 자주 보는 말이잖아. 암묵지 혹은 특정 이론의 개념을 설명하여 라고 했으면 찾을 수 있었는가? 여기에요. 이거예요. 이거.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A는 B다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 사실 과제도 그런 선지들, 그런 글들 많지. 하지만 요즘에는 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설명합니다. 앞에서 수식하는 말로 개념을 설명해요. 그리고 지금 가로치신 거 다시 보니까 이미 다 알려줬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뜯어봐봐. 괄호로 묶은 말.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아요. 안 보여. 명확하게 보이는 게 아니야. 주체에게 체화된, 체화가 뭐야? 몸으로 감각하여, 몸으로 인지하다는 뜻이잖아요. 내 몸처럼 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미 암묵지의 개념은 다 오픈되어 있었고 뒤에 있는 내용들이 새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앞에 있는 내용이랑 연결, 확장되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그 아래에 그 세 줄 내려오면 체적인 현실로부터, 이건 알면 넘어가. 유리된 것이 아니다. 알지? 내가 혹시나 해서 멀어지다야 떨어지다야 유리되다는 무시한 거 맞아. 아니 여러분들 어휘 테스트 점수 보니까 무시할 만하더만. 단어 열심히 해. 자, 넣어봅시다. 6번. 뭐 굳이 유형을 말하자면 요즘에는 이렇게 하더라고. 이게 좀 초창기 버전이라서 안 어려워요. 초창기 버전이야. 뭐 초창기냐면요. 저번에 잠깐 반대를 발시 상태방에서 혹시 봤겠지만 이 PS 문제와 해결, 문제 해결 구조가 자주 나오는 글의 전개 방식인데 역시 우리가 이런 데서 맨날 훈련해 오니까 요즘에는 글의 전개 방식 PS로 잘 안 내요. 그냥 이렇게 설명만 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해놓고 문제를 보기로 줘버려요. 이 문제가 딱 전형적인 그 문제 초창기 버전입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문제를 인지하고요. 문제에 아까 저번에 했었죠. 원인을 찾고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제 S를 찾으라고 하는 문제. 초창기 버전 문제입니다. 일단 보자고요.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보기 볼게요. F는 빨리 읽을게. 회사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산출하고 독려하고 이를 체계적인 지식, 여기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축적. 데이터베이스 명시증 아까 보고 왔습니다. 보고서와 제안서 등의 가시적인 지식의 산출에 대해서는 보상.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보고서, 제안서, 가시적 지식, 이 악물고 지금 뭔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야? 명시지인데, 누가 봐도 명시지인데 끝까지 명시지전 얘기를 안 하려고 지금 바락바락해서 가시적 막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야. 자, 결론. 명시지한테 보상했대요. 이게 첫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암묵지랄 말을 어떻게든 안 하려고 이를 아득아득 팝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경험적 지식이나 창의적 아이디어 같은 무형의 지식. 아유, 그냥 마지막까지 그냥 발악하죠. 암묵지입니다. 지금 읽으신 거 암묵지. 이거는 보상이 없대요. 갖추지 않았대요. 그리고 회사가 망해간대요. 오케이. 자, 문제. 회사가 망해갔다. 원인. 여기 있었잖아요. 명시지는 보상하고 암묵지는 보상하지 않아서. 자, 너 우리 보고 조언을 해달래요. 뭐라고 하면 돼요? 야, 명시지 보상 그만 줘 라고 하면 되죠. 두 번째, 야, 암묵지 좀 보상 줘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답이 아닌 것들이에요. 답은 반대로 써놓은 친구 하나 있죠. 선지 2번.
직원들이 회사에서 사용할 논리적이고 형식화된 지식. 논리, 형식, 형식. 아까 대놓고 봤었죠. 명시지었습니다. 이거를 제한하도록 권장. 도망가라는 거죠. 답 2번 고르게 됩니다. 문제 해결은요. 문제의 원인만 잡으면 그냥 나머지는 공짜입니다. 해결책은 자동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자. 아까보다 10분 빨라요. 나 지금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지금 속설포처럼 하고 있는 거 알지? 하지만 이젠 잠깐 스톱. 이 9 쪽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도전할 텐데 이거는 한 번에 다 안 읽을게. 뒤를 미리 보면 또 우울해져. 자, 앞만 보자고 우리. 미리 보지 마. 이렇게 하자. 내가 돌리고 와봤는데 다들 죽을라 하더라고. 1문단, 2문단만 읽을 거야. 다시 9 쪽에 1문단, 2문단. 그러니까 A 묶음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9번 문제만 풀면 됩니다. 그러고 쉴게요. 자, 1문단, 2문단 꼭 맞춰보세요. 읽고 9번 문제 도전. 앞에 써놨습니다. 자, 뻘짓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하세요. 시간. 야, 2문단 읽고 문제 하나 푸는 건데 뭐 많이 줘야 돼? 2분? 3분 30초 콜. 자, 맞춰봐. 출발. 호호. 손가락으로 해봐 몇 번. 잘했습니다. 자, 시간 거의 다 됐거든요. 자, 30초 뒤에 종료할게요. 30초만 더 드릴게. 아유, 잘하네, 여기는. 아니, 여기서 그 어려운 걸 풀고 여기서 무너지다니. 틀렸다고 다 광고하고 있죠? 맞았네? 맞았어. 아주 잘했습니다. 2017 수능이죠.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선배들이 약간 니들 학교 선배는 아니고 여러분들보다 먼저 수험생활을 한 사람들이 이 수능을 보고 자기 수능을 본 거를 가지고 수업을 저한테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가 본 수능을 왜 수업 시간에 봐야 되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제 깨달았어요. 자기가 본 수능은 다시 볼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걸 다시 본다는 거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다는 뜻이겠죠. 재수하면 이렇게 돼요. 이때가 딱 내가 재수학원에 있을 때라서 기억이 난다. 그래서 님들 선배들이 니들보다 먼저 한 애들이 왜 틀렸는지 헷갈려하는 그 썰들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입학할 때 전에 상담할 때 그 봤던 수능으로 상담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왜 틀렸고요. 아니 이거는 지금 봐도 이해가 안 되고요.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돌아와서 1문단 내용이 이게입니다. 보험료와 보험금 설명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이 정도는 알죠. 보험료는 내는 거,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받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애매해. 이게 초중 지식은 아니야. 초중 지식은 아니어 우리의 상식으로 들어가는데 다만 수능에서는 설명을 생략하는 거는 초중 교육 과정의 내용으로 한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초중에서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어떻게든 하고 갑니다. 1문단에서. 이게 수능의 글의 완결함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가 봐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제 체크해야 되는 거. 틀리신 분들은요, 이걸 따라오시면 됩니다. A 묶음 보이시죠? A 묶음. 자, 몇 번째 줄이냐? 7번째 줄 오면 됩니다. 자, 2문단, 즉 A 묶음의 7번째 줄 중간 보시면 따라서라고 볼 거예요. 따라서 찾으셨나요? 2문단 7번째 줄 중간 따라서 읽어볼게요. 공정한 보험에서는 공정한 보험의 조건이 시작됩니다. 읽어볼게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일치하며, 자, 이게 1번이에요. 1번 조건. 보험료와 보험금, 기대값이 일치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계속 읽을게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된다. 보험료 총액이라는 거와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되는구나. 뭐 설명할 차례예요. 아무리 봐도 모르는 말. 보험금 기대값 설명이 그 다음에 이어지죠. 바로 다음 문장이요.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사고 발생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보험금 기대값은 사고 발생 확률과 에다가 보험금을 곱했나봐요. 네, 이게 보험금 기대값이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험료를 설명됩니다. 님들아 물어볼게요. 마지막 조건, 공정보험의 마지막 조건은 뭐죠? A 묶음 마지막 줄 보세요. 2문단 마지막 줄 봐봐. 적게 된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됩니다.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된다. 이게 마지막 조건. 9번 문제 올게요. 아까 피겨스케이트 가군동량 보존 법칙 그거랑 똑같은데요. 보기 읽어보시면 사고 확률은 0.1, 0.1로 고정되어 있대요. 이 공동체는. 자, 두 번째 줄. 보기의 두 번째 줄. 9번 문제 보기 두 번째 줄. 한다. A와 B에서 모두 공정한 보험이 항상 적용. 즉 아까 우리가 지금 체크와 같던 세 가지 조건이 무조건 발동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러가는 거예요. 지금 체크하시죠. 공정한 보험에 항상 작동한다라고 보기에서 설정해줬다고. 외부에서 돌리빔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랑 똑같은 멘트예요, 이게.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이제 성립합니다. 아까 가군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듯이 이번엔 좀 더 많아졌죠. 세 가지 결과값이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선질 1번부터 봅시다. A에서 보험료를 2배로 높이면 보험금은 2배가 되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변하지 않는다. 칠판 볼까요? 보험료가 2배 됐대요. 하지만 보험금 기대값은 변하지 않아요. 맞아, 아니야. 틀렸잖아. 바로 2배가 돼야죠. 공정한 보험의 조건이 이거였는데 공정한 보험이라고 했으니까
예, 보험료가 2배가 되면 당연히 보험금 기대값도 2배가 됩니다. 1번 X. 선지 2번 볼게요. B에서 보험금을 2배로 높이면 보험료는 변하지 않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2배가 된다. 그럴싸해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들 보험금이 2배가 되면 보험료는 어떻게 돼요? 2배가 되겠죠. 괜찮을까요? 보험금 2배, 보험료도 2배가 됩니다. 선지 3번. A에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B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서로 같다. 공정한 보험은 보험료율과 사고 확률이 일치해야 됩니다. 근데 둘의 사고 확률은 0.1과 0.2예요. 보험료율은 B가 2배 더 높아야 됩니다. 이 정도 1차 방정식은 우리 그냥 편하게 말해도 되지. 0.1x 이거 안 해도 되지. 자, 선지 4번. A와 B에서 보험금이 서로 같다면 A에서의 보험료는 B에서의 보험료의 2배다. 여러분들 A, B가 보험금이 같대요. A, B의 보험금이 같다. 오케이, 여기 있다. 그러면 A에서의 보험료는 B의 2배이다. 여러분들 보험금이 똑같아요. 고정된 값이야. A, B. 근데 사고 확률이 B가 2배죠. 그러면 답은 나왔죠. 누가 보험료가 2배야? A야, B야? B가 2배죠. 반대로 써놨죠. 4번 X. 어때? 납득이 좀 되세요? 자, 5번입니다. 사실 이런 초고난도 문제는요, 답을 좀 직관적으로 줘요. 우리가 신나게 계산하고 나서 딱 보면, 아이, 뭐야, 처음 한 얘기잖아, 라고 돌아오게 됩니다. 선제 5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지금 답 못 고르신 분들 많거든요. 답 못 고르시면 선제 5번 천천히 다시 봐봐. 어때? 보험료가 같으면 보험금 기대값도 같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처음에 하고 시작했죠. 5번 답이에요. 그러면 왜 틀렸을까요, 이제? 시간도 많이 줬어, 솔직히. 근데 왜 틀렸을까? 혹시 아까랑 같은 이유 아닐까? 각속도 틀린 것처럼 혼자 또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보험료가 같아? 그러면 기대값? 아니 보험금 기대값은 사고 확률 아닌가? 뭐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러면 같으면 안 되지 않을까? 혼자 또 상상의 나래를 펼치셨나? 아니요, 그냥 이 텍스트만 보면 되는 거였습니다. 보험료와 보험금 기대값이 일치해야 된다. 보험료가 일치한다? 보험금 기대값도 일치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제 자, 봐봐. 우리가 그냥 실수가 없어. 와, 이제, 무슨 얘기가 또 이어질까요? 흥미진진하군요. 지금 읽으신 거는 법지문이었고요. 경제학이고요. 이제 A 묶음 다음 3문단부터는 완전 다른 얘기, 법 얘기가 나옵니다. 조건부 효력입니다. 수많은 조건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 조건마다 각각 특정 효력을 발동시켜요. 조건 묻는 문제에 최적화된 영역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법지문입니다. 이 법지문이 조건 나열했을 때 최상의 난도를 자랑해요, 항상. 그래서 그게 이어집니다. 다행히 앞에서 본 내용들은 좀 버리고 가도 별도의 지문을 읽어도 상관없을 만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예 다른 지문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를 풀어보시고 쉬는 시간을 섞어드릴게요. 5문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10분이면 풀 수 있죠. 지금 3분이니 13분까지 푸시고 7분 쉬면 되겠죠. 자, 이렇게 조삼모세. 그래서 이렇게 말을 처음에 하고 그래 너무 적지? 그러면 자, 그럼 내가 12분 쉬게 해줄게. 즉 우리는 25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